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명 병원들마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분만 진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한 주택건설 사업장의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가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 대책 마련 요구가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해외 카지노 도박 현장에 원격으로 참여하는 불법 인터넷 대리 도박이 버젓이 생중계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저출생으로 인해 분만 진료를 포기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보도에 장성혜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 중점병원. 개원 6년 만에 다음 주부터 분만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분만 건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분만이란 특성상 24시간 비상 대기할 의료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산모들은 해운대구와 금정구까지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한 35주까지만 전원을 받아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병원은 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지금은 터널도 넘어야 하고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구를 옮겨서. 같은 재단의 또 다른 산부인과 중점병원도 조만간 분만과 관련한 진료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에게 5월까지만 분만 진료를 하겠다고 알리고 내부적으로 종료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두 곳 병원 모두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에 위치해 분만 진료를 한 만큼 부산의 저출생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비슷한 기간 분만 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도 44곳에서 26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상구와 중구, 영도구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분만이 300 내지 350건 한 달에.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작년 12월 달이 우리가 65건인가 했고 한 달에 평균 지금 8, 9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고요. 부산시는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정세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번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특별법이 갖는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조만간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을 늘리고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배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이태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제거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독소 조항이 제고된다면 야당과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 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분야 관련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3년간 1,500여 개의 행정 서류를 완전 전산화하고 또 불필요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민생 토론회.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의 벽도 허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420여 개, 3년간 모두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합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는 게임 산업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비롯해 먹튀게임 근절 등 게임 시장 내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로 대출 갈아타시는 분들 많은데요. 휴대전화로 대출을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내일부터 전세대출로까지 확대됩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금리가 더 낮은 다른 은행 전세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과 빌라, 단독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가구 중에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세대가 대상입니다. 현재 연체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됐습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모두 4곳이며 신한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이 만든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로 시작해 지난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약 2주 동안 1만 6천여 가구가 신청했으며 신청 규모는 2조 9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승인이 난 가구는 이자율이 평균 1.5%포인트 내려갔고 가구당 연 298만 원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모두 11만 8천여 건, 2조 7천억 규모의 갈아타기가 이루어져 가구당 연간 57만 원의 이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한 주택건설사업장의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가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건설업계에서 추가 PF 사고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돼 지난해 11월 430억 원 규모의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정률 80%가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시행을 대신 맡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시공사를 공모할 예정이지만 건설업계 불황으로 시공사를 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곳처럼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전국에서 15곳으로 그 규모가 9,400여 원에 이릅니다. 2012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분양 보증 사고는 2018년, 2019년 각각 1건, 2020년 8건으로 증가하다 2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공사의 주념보증 사고는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제 공사가 책임지고 있으며 분양보증 사업장 관리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분양보증금을 선 금액은 모두 51조 1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조 4천여억 원으로 10.8%를 차지해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만큼 분양 보증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한 50% 정도씩 감면해서 좀 연한을 유보해 줌으로써 미분양 아파트가 활성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전세자금 보증 사고에 이어 분양 보증 사고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국내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은 30조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불법 인터넷 대리 도박이 버젓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해외 카지노 도박 현장에 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불법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푸른색 테이블 위로 분주히 손이 오갑니다. 동남아 현지 카지노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가며 대리 도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 손 보이세요? 자, 화면 CCTV랑은 저랑 한 1초 정도 차이가 나고요. 유튜브는 한 6, 7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도박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는 겁니다. 이를 보는 시청자들을 불법 도박의 늪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튜브 상기 걔네들이 직접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2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1억도 만들고 10억도 만들고 하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유튜브를 통한 불법 도박은 벌써 몇 년째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휴대전화만 켜도 유튜브 속에서는 버젓이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시청자 접속을 막기 위해선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정을 계속 바꾸는 탓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최근엔 청소년들까지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대면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어른들보다 용이하다 보니까 국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은 37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의 직원 휴게시설이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쉴 곳 보장을 위해 법까지 개정됐지만 예외 조항이 많다 보니 오히려 근무 여건을 더 열악하게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아련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컨테이너 2채가 놓여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청소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휴게 시설입니다. 큰 길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소음은 물론 시꺼먼 먼지가 쌓여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수도 시설은 고장나 온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 땀이 그대로 말라버리거나 안 그러면 날씨가 좀 흐릴 때는 냄새가 나요. 휴게실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 무단횡단해서 나가야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작업자들은 간이 화장실까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화명 생태공원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컨테이너를 반으로 나눠 남녀 휴게실로 쓰는 데다 불법 건축물이라 언제 철거될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니 그게 이제 더뎌지다 보니까 지금 하절기를 지금 2번 지나왔거든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 온습도, 조명까지 세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예외 조항을 둔 게 문제입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임시 휴게시설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이 기준을 일부만 적용해도 되기 때문. 결국 앞선 2사례는 법망을 피하게 된 겁니다. 제도 자체는 건강권 확대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아무래도 예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 제도 이외의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부산시 산하기관 29곳 중 26곳이 휴게시설을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정부가 대학 입학 시 전공 선택 없이 선발하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변진석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20에서 25%로 해야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고 교육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은 달라집니다.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정성평가하고 여기에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간에 최고 수십억 원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전공은 신입생이 전공 없이 입학한 뒤 보건, 의료, 사범 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과 계열이나 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 2로 나뉩니다. 대학들은 유형 1 또는 유형 1과 2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 방식을 개편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의무화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수도권 사립대, 거점 국립대 등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 지원을 고리로 정부가 무전공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인기 전공으로만 몰리며 기초학문이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대 이 2곳이 통합을 추진합니다. 창원대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또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직업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과제가 있는지 송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탈락한 창원대. 학령 인구 감소 속에 도립대학 운영이 고민인 경상남도. 창원대와 경상남도가 대학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창원대는 첨단 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또 경남도립 거창대와 남해대는 지역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기관으로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주력 산업과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두 기관은 올해 글로컬 대학 접수 마감인 3월 말까지 통합 계획안을 마련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10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대학 간 통합 계획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창원대 내부 반대와
거창과 남해 지역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창원대의 경우 인문, 사회, 경영 등 비공과 계열 학사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단대별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 중에 교직원분들도 있고 학생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 전부 다 수렴해서 또 거창과 남해 군민들을 설득할 기존 도립대학 활용 계획도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통합안이 도출되는 대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를 모두 오른 뒤 인증받는 것이 등산객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인증 메달 등도 지급이 되는데 하지만 완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연간 14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를 모두 등반하고 인증하면 인증서와 함께 인증 메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 또 은메달을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부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증은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등산객이 영남 알프스를 찾았습니다. 저번 주에 고은산 갔는데 줄 서서 완전 인증 한 2시간 기다렸거든요. 인증사 찍기 위해서. 요즘 많이 오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와요. 지난해에는 1월 한 달간 4,500여 명이 완복 인증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벌써 7,000명 가까이 몰렸는데 울주군은 5월 중순쯤 인증 메달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달은 선착순 3만 명에게만 제공되는데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루 3개 봉까지만 인증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완등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열 경쟁에 지난 28일 산을 내려오던 60대 등산객이 다쳐 헬기로 구조되는 등 산악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등산로 주변 민원 등까지 이어지면서 월 3개 봉 인증 제한 등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년도 사업 추진 전에 많이 의견 주신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무리한 등반과 불법 주차 등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동아대 산악회가 단일팀으로는 국내 3번째로 세계 7대6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이 세계 7대6 최고봉을 오른 사례는 많지만 대학 산악회가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원정대를 꾸려 7대6 최고봉을 등정한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아대 산악회 성기진 회장과 함께 등정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저희가 영광입니다. 몸을 좀 이제 좀 추스리셨는지요? 뭐 지금 거의 다 회복되고 예. 일상생활 하는데 뭐 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안전하게 돌아온 게 가장 또 아무래도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2일이었죠. 네. 동아대 산악회 원정대 4,892m 남극의 빈스 매시프 정상에 네. 올랐는데 이때 이제 원정대 단장으로 회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저희 산악회가 2016년 6대6 원정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예. 그 7대6 등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뭐 조병래 대장과 남극 남미 원정을 계획을 했었고 네.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명, 네네. 네, 예. 총 3팀으로 12월 2일부터 나누어서 출발했고 네. 남극 빈슨봉 남미 아콘카쿠아를 등정하고 1월 9일 도착,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이 설원이 나오면서 실제 가셨던 현장 사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고 또 뿌듯합니다. 계획을 6대6 원정, 7대6 이렇게 하는 걸 언제 처음 시작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6대6 원정은 2008년도에 계획을 예. 했다가 남극은 사실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좀 보류가 되었다가 뭐 사회생활을 조금 해서 다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번 그렇군요. 원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단체기 때문에
원정대에서 각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통 상업 원정대는 모든 상업 원정대에서 모든 걸 다 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경비만 내면 됩니다만 네네. 저희들은 그 계획부터 등전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원별로 행정, 식량, 장비, 뭐 촬영, 의료, 회계까지 다 나누어서 담당하고 또 직접 원정 다. 후에는 보고서 작성, 보고회 등으로 네. 원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 각자 역할을 또 하면서 이 등정 준비하고 또 산으로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대원들이. 예. 지금 7대륙 등정까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총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것들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그 2006년도에 6대륙 최고봉을 등정을 계획을 하고 2008년도에 유럽 엘브루즈, 2010년도에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 2012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2013년 남미 아콘카쿠아, 2015년 오세아니아의 칼스텐츠, 2016년 북미 데날리, 그리고 2023년 12월 남극 빈선봉 등정까지 총 1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값진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에베레스트 뭐 많이들 들어봤을 테고 또 뭐 킬리만자로, 데날리 이런 거 뭐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많네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 산악회도 경사고요. 무엇보다 동아대 산악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짚어본다면요. 지금 국내 단일팀 산악회 중에서 7대륙 등정은 3번째이고 또 개인 등정은 조병래 대장이 국내에서 11번째입니다. 그리고 7대륙 단일팀 등정과 7대륙 개인 등정 기록을 동시에 보유한 최초의 또 산악회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계획을 끝까지 이뤄낸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어몽길 대장이나 저 고 박무택 그 일대기를 다뤘던 영화 뭐 히말라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등산 안에서. 아마 뭐 저희들도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고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됐군요. 저희들도 2010년도에 어몽길 대장님과 그 박무택 기리는 그때 학교 뭐 오픈식도 있었는데 그때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지금 이렇게 등정을 하다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또는 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산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에베레스트인데 저희들이 1년간 훈련도 하고 또한 등정의 추억도 지금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상 등정 소식을 들었을 때는 또 성공의 기쁨도 있지만 또 대원들의 안전 하산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추천드립니다. 에베레스트 트레킹.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좀 받고 가면 이 뭐 그 가볍게라는 표현 일반인들께서도 아마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일정을 하면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만 들어도 사실은 전문 산악인들이 도전하는 곳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훈련을 좀 통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군요. 그리고 베이스까지는 또 안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베이스 트레킹은 뭐 어느 정도 용기만 있으시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자신감이 생기긴 합니다만 막상 해보면 또 쉽지 않을 텐데 산을 오를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나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테고요. 언제가 가장 또 힘드셨나요? 사실 저희들이 대상산을 정하고 나면 뭐 대원 모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큰 건 또 훈련 그리고 출발할 때 되면 가족 설득 그리고 제일 마지막 관문은 집에 있는 아내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발하면 보통 한 50%는 등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반이다. 출발하면 그만큼 출발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 그 가족들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사모님이나 또 이제 아이들 설득을 어떻게 하시나요? 설득보다도 그냥 무작정 가는 쪽입니다. 갔다 와서 밀어붙이겠다. 아마 뭐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 이혼 당할 뻔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또 아내분이 견뎌주고 또 이렇게 참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고산 등반은 위험성이 따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집에서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동아대 산악회는 또 전문 이 산악인들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경비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각자 직장이 다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시나요? 가장 어려운 게 직장 문제인데 예. 사실 그거는 뭐 각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아마 직장 문제 때문에 출발을 못한 후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비는 저희들이 에베레스트나 남극 같은 경우에 약 1인당 한 5만 불 정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상사는 산마다 금액 예상 경비가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 산악회다 보니까 예. 스폰서가 거의 없고 뭐 그쵸. 자기 경비 내고 그다음에 산악회 선후배님들 뭐 지원이라든지 학교에서 뭐 찬조를 좀 해주시고 해서 예. 그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게 7번의 등정을 보통 뭐 10명 내외로 꾸린다고 들었는데 산마다 틀립니다만 예. 보통 뭐 한 3명, 4명에서부터 예. 많게는 7, 8명 정도 가는 게 좀 보편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모든 대원들이 똑같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매 등정마다. 그럼 예. 회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다 참여를? 저는 그 엘브루즈부터 예. 남극까지 다 거의 하신 다 거죠? 참석을 했습니다. 아내분께 거듭 감사를 좀 드려야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전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산을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너무 거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예. 저도 거기 답변에 대해서 잠시 준비를 한 게 사실은 산을 왜 오르냐라는 질문하고 사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답은 뭐 저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꿈꾸고 하지만 저희들은 다만 실천을 할 뿐이고 저희들은 도전이라는 뭐 거창한 말보다 그냥 좋아서 갑니다. 그리고 산이 좋아서. 고산에서의 또 힘듦을 이겨내고 또 그 힘듦 속에서도 악우의 정도 느끼고 또 그 힘듦 속에서도 내가 살아 있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보람과 또 쾌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짧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도전이 좀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보통 저희들이 정상에 서면 또 다른 정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콘카코와 등정 후에 베이스 캠프에서 코로나 때 저희들이 못 갔던 미국의 요세미티를 등반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6,000m 미답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팍팍한 삶 속에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이 되고 그렇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모두 안전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대 산악회 성기진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총선이 치러집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각 정당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폴리코노미 현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리코노미란 정치를 의미하는 폴리틱스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 포퓰리즘을 들 수 있습니다. 선거 승리에만 목표를 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경제 공약을 쏟아내는 거죠. 이미 우리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을 발표했죠. 지난해 세수 결손액의 57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야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는 656조 원의 예산을 지각 처리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들은 매 선거철마다 있었지만 올해 폴리코노미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선거를 치르는 국가가 76개국이나 되고 선거를 통해 국제 정세가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올해는 이달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에 치러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또 우리 총선을 비롯해 6월 유럽연합 의회 선거, 또 9월과 11월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어집니다. 각국의 경제와 무역 정책 변화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가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입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타이완 독립과 반중 정서를 앞세운 민진당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타이완과 미국,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이완의 선거 결과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인으로 거론되면서 반도체 등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거, 바로 미국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대선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각국은 경제 기조의 방향을 또 한 번 변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부와 방위비 협상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만큼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겠죠. 정치적 논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폴리코노미. 올해 투표소를 향하는 전 세계 인구가 약 40억 명 이상에 달하는 만큼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상과 제주도 부근에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확대되면서 늦은 밤부턴 전남에, 새벽 사이엔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길진 않아서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 남부지방은 낮까지,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모레 목요일엔 제주 부근에서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다시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때문에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다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출근길은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이 6도, 양산이 4도 안팎 예상되고요. 해안가에선 갑작스러운 너울이 밀려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해상의 물결은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턴 곳곳에서 강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절기상 입춘인 일요일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입 연령의 결혼관 변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으로 분만 진료를 중단합니다. 기장군에서 임산부들이 많이 찾던 한 산부인과 병원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분만 진료를 포기하는 병원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긴 어렵죠. 따라서 의료 공백에 대한 해법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를 가져도 이 축복의 아이를 낳을 곳이 없는 참담하고 씁쓸한 상황은 막아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